코로와이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엮어 높이가 최대 50m에 이르는 거대한 탑 같은 집을 만듭니다. 그들은 안전장비도 없이 못 하나 쓰지 않고 이런 구조물을 씁니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개의 이빨이 돈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악어나 독사가 아니라 자기 친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카쿠와 영혼입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와이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평양 남동부 깊은 곳에는 거대한 새를 닮은 뉴기니 섬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섬은 크기로는 그린란드 다음이지만 얼음으로 덮인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뉴기니는 생명력이 넘치지만 동시에 매우 거친 열대의 땅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국경선이 이 섬을 정확히 둘로 나누었습니다. 동쪽은 독립국인 파푸아 뉴기니이고 서쪽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영토로 남파푸아라 불립니다. 이 외딴 서쪽 지역은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열대우림과 넓은 강, 그리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늪지 위로 숨 막히는 습기가 가득합니다. 이곳에는 도로가 전혀 없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길조차 없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려면 작은 비행기를 타거나 악어가 가득한 물길을 따라 며칠씩 위험한 바에 여행을 해야 합니다. 브라사강 유역의 빽빽한 정글 아래 숨어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코로와이족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1970년대 이전까지 자신들만이 지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면 떠올리는 발리의 해변이나 거대한 도시 풍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땅에서 살아남는 일은 매일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치명적인 뱀과 심한 열대성 질병, 그리고 거친 부족 간 갈등 속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정글 바닥에 숨어있는 수많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 코로와이족은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생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늪지 위 높은 곳에 거대한 집을 짓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땅에서 10m에서 30m 위의 나무 위 집에서 살고 그중 일부는 무려 50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나무만으로 떠받쳐진 15층짜리 건물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을 크레인도 없이 안전장비도 없이 금속 도구도 거의 없이 완성한 것입니다. 이 공중의 집들을 보면 누구나 궁금해집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높은 집을 세우는 걸까요? 나무 바닥 위에서 불을 피우면서도 집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길이 번지지 않게 막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숲속을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채 다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집들은 독사나 모기떼 같은 지면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피난처입니다. 동시에 성가신 이웃과 악한 영혼을 멀리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자들은 현대 기술자들조차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매우 정교한 바닥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서로 맞물리는 목자의 격자를 정확하게 짜서 무게가 여러 지점에 고르게 퍼지도록 만듭니다. 덕분에 하중이 몇 개의 기둥에만 몰리지 않고 전체 구조가 함께 버텨냅니다. 이 구조적 지혜는 거센 열대 바람을 견디는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집 전체는 바람에 맞서 딱딱하게 버티는 대신 나무 꼭대기 사이로 부는 바람에 맞춰 함께 흔들리도록 만들어집니다. 유연한 라탄끈이 구조물을 부드럽게 휘게 해주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으로 외벽이 손상되더라도 바깥쪽 판만 떼어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이 거대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족이 완벽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재료를 모으는 중요한 일을 맡아 방수에 쓰이는 특별한 나무 껍질과 엄청난 양의 라탄, 그리고 수백 장의 사고야자 잎을 구해옵니다. 남성들은 무거운 구조물을 세우는 일을 담당합니다. 모든 구조의 중심에는 주기둥 역할을 하는 거대한 반얀나무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이 나무의 윗부분을 잘라내면서도 뿌리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살아있는 밑받침은 호울이라 불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자라면서 집의 기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높은 집에 올라가려면 호물판 나무 기둥 하나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계단이 아닙니다. 집을 만든 사람들은 일부러 이 통나무가 발을 디딜 때마다 심하게 흔들리도록 설계합니다. 이 강한 흔들림에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소리로 작동하는 경보 장치입니다. 누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일정한 흔들림과 진동이 집 안 사람들에게 바로 신호를 줍니다. 둘째, 이것은 물리적인 방어 장치이기도 합니다. 높이가 45m나 되는 곳에서 크게 흔들리는 기둥을 타고 올라가려면 정확한 기술이 필요한데 외부인들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셋째, 이것은 심리적인 억제 장치입니다. 이 위험한 오르막이 주는 공포감만으로도 가벼운 침입자는 쉽게 물러나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구조에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 안 사람들은 진동의 세기와 속도만 느껴도 누가 올라오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친척마다 기둥을 오르는 방식과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그 흔들림 자체가 일종의 개인 신호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방식 자체를 새롭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코로와이족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물을 다루는 방식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그들은 속을 파낸 대나무에 빗물을 받아 모으고 아래 강에서 길어온 깨끗한 물을 집 위로 끌어올립니다. 높은 곳에 산다는 사실은 물을 저장할 때도 큰 장점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중력만으로도 집 안에서 물을 흘려보낼 압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설물을 처리하는 방식도 같은 중력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사람의 배설물은 그대로 아래 땅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빠르게 썩어 결국 주변 환경을 살리는 비료가 됩니다.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 역시 이 높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자연 조건을 활용합니다. 나무 꼭대기 근처는 지면과 온도와 습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식량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천연 냉장고 같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땅에서 45m나 높은 나무 구조물 안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거의 자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코로와이족은 수백 년 전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 방법은 믿기 어려울 만큼 영리합니다. 그들은 라탄 격자 위에 두꺼운 진흙과 점토를 깔아 화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불자리 전체는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 바로 위에 놓입니다. 만약 불길이 통제되지 않아 집 전체를 태울 위험이 생기면 그들은 막대기로 격자를 내리쳐 부숩니다. 그러면 불타는 화덕 전체가 바로 아래 늪으로 떨어지고 불의 위험은 즉시 사라지며 집은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와이족의 놀라운 지혜는 눈에 보이는 건축 기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생활 방식에 완벽하게 맞춘 매우 정교한 사회 제도도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코로와이 나무집 내부는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으로 엄격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 분리는 충돌을 줄이고 사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 최소한의 거리와 질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결혼 풍습도 나무 위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남성들은 보통 20대가 되기 전까지 결혼하지 않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려면 돼지와 조개 껍데기, 그리고 개의 이빨 같은 형태의 재산을 충분히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연은 결국 살아남는 능력과 자원을 관리하는 힘을 증명한 남성만이 아버지가 되도록 만듭니다. 일부 다처제 역시 단순히 지위나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험이 크고 살아가는 일 자체가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여러 아내가 있다는 것이 가정 운영과 아이 양육에서 중요한 여유와 안전장치가 됩니다. 완전히 생존을 중심으로 짜인 결혼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코로와이 사회 구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피해야 하는 관계를 정한 금기 제도입니다. 결혼한 남성은 장모와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직접 눈을 마주치거나 가볍게 말을 나누는 일조차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이 경계를 어기면 자기 아이들에게 초자연적인 병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똑똑한 사회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고 닫힌 생활 공간에서는 긴장이 쉽게 커질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충돌 가능성이 큰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나 흔히 생기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을 미리 막는 효과를 냅니다. 이 금기 제도는 다른 인간관계에도 이어지며 서로 지켜야 할 경계의 복잡한 그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덕분에 갈등이 생겨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조화가 유지됩니다. 코로와이족은 자신들이 사는 환경과 완벽하게 맞물린 시간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인위적인 시와 분 대신 자연의 순환으로 시간을 셉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사고나무가 쓰러진 뒤 세 번째 보름달이 뜰 때 하거나 철목나무에 꽃이 필 때 하기로 정합니다. 이런 방식은 중요한 활동이 언제 가장 적절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큰 건축 작업은 재료를 모으고 옮기기 쉬운 건기에 맞춰 진행됩니다. 사냥은 동물의 이동 시기에 맞춰 계획되고 식량 채집도 숲식물의 열매 맺는 주기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체계는 자연의 흐름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매우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듭니다. 현대 사회도 이런 시간 관리 방식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와의 생존의 중심에는 사고 야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고 전분을 얻는 일은 며칠씩 이어지는 고된 과정이며 남성과 여성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남성들은 거대한 야자수를 베어 쓰러뜨리고 두꺼운 껍질을 갈라냅니다. 여성들은 안쪽 속을 깎고 두드리고 씻어내면서 먹을 수 있는 전분을 뽑아내는 힘든 작업을 맡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고를 당장 먹기 위해서만 거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곤충 사육이라 할 수 있는 방식을 실천합니다. 사고야자를 쓰러뜨린 뒤에는 그 줄기를 특정한 장소에 일부러 썩게 두어 염소뿔 하늘소를 끌어들이도록 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 그들은 다시 돌아와 자라고 있는 사고 애벌레를 채집합니다. 이 애벌레는 그들에게 최고의 별미로 여겨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이 유충은 정글 환경에서 얻기 어려운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 체계는 현대 농업 기술과 견줄 만큼 치밀한 장기 계획과 자원 활용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연의 생물학적 과정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단백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와이 문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 바로 식인 풍습입니다. 하지만 이 풍습에 대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와이족은 영양을 얻기 위해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며 잔인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행위가 역겹다고 분명히 말하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서로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관습은 사실 초자연적인 살인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사법 체계에 가깝습니다. 코로와이족은 세균 이론이나 미생물 병원체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던 성인이 갑자기 병들어 죽으면 그들은 그것을 카쿠아가 저지른 살인으로 해석합니다. 카쿠아는 살아있는 코로와이 남성의 몸을 차지하는 악한 변신 악령으로 여겨지며 종종 희생자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의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행위 자체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의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살을 먹음으로써 자기 친족을 죽인 사악한 악령을 파괴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 그것은 사람을 먹는 일이 아니라 괴물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도덕적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코로와이족은 비어있는 숲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글은 수많은 영적 존재로 가득 찬 공간이며 인간은 그 복잡한 초자연적 생태계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지구에서 가장 험한 환경 중 하나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각 북의 시족의 영역 안에는 그들이 워톱이라고 부르는 금기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의 신적 존재가 머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들은 자비로운 영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의 이전 창조 주기에서 밀려난 부끄러움과 분노를 안고 숨은 피난민 같은 존재로 설명되며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이나 이상한 바위 지형 같은 특정한 장소에 머문다고 여겨집니다. 생태적 관점에서 이 체계를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워톱이 사실상 보호구역처럼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코로와이족은 이 지역을 건드리면 병과 죽음이라는 초자연적 보복이 뒤따른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손대지 않은 야생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며 그 결과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균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사회 통제의 층위도 존재합니다. 토지의 주인은 자기 경계를 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외부인이 들어와 워톱을 건드리면 초자연적 처벌은 침입자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에게 내려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영토 방어와 공동체 결속을 강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 영적 체계는 죽음과 사후 세계를 대하는 방식도 지배합니다. 코로와이족은 코밀로라는 개념을 통해 깊은 잠과 완전한 죽음 사이에 여러 상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누군가 죽으면 그 영혼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이어지는 큰 길, 데빌롭 탈레를 따라 떠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비라고 불리는 그림자 혹은 홀령도 남겨두는데 그것은 가족의 나무집 근처에 머무른다고 믿습니다. 이 맙은 종종 급류종달새라 불리는 특정한 새에 깃든다고 여겨지며 그 사회는 점을 치는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로와이족과 환경의 관계는 인류가 보여준 가장 성공적인 지속 가능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의 이동 방식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세심하게 계산된 체계를 따릅니다. 보통 한 가족은 몇 년 정도만 한 나무집에서 살고 주변 자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곳을 떠납니다. 그들은 자기 영역을 과도하게 사용하기보다 시족 땅의 새로운 구역에 새 집을 짓고 이동합니다. 이런 순환 방식은 예전에 쓰던 지역이 다시 회복될 시간을 주면서도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의 사냥과 채집 방식은 매우 깊은 생태 지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동물의 이동 경로와 식물의 열매 맺는 주기,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원의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자연이 풍부해지는 시기를 활용하고 부족한 시기는 피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코로와이족은 사고 애벌레 사육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단백질 생산 방식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딱정벌레가 번식할 장소를 만들고 애벌레의 성장 주기에 맞춰 수확 시기를 정합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야생 단백질 자원을 사실상 길들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이후 코로와이족은 나무집을 버리고 강가에 모여 사는 마을로 옮기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압박을 점점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코로와이족은 현대화의 흐름 앞에서 수동적인 희생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으로 현대 체계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관리들을 잠재적인 후원자로 보고 전통적인 자기 낮춤 전략을 통해 그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방문하면 수백 명의 코로와이 사람들이 평소 입던 현대식 옷을 일부러 벗고 숲의 전통 장식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방문한 관료들 앞에서 전통과 가난을 드러내는 행렬을 연출합니다.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듯 모습을 시각적으로 강하게 보여줌으로써 관리들이 마을 보조금과 개발 자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영리한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코로와이족이 원하는 것은 도로와 건물 같은 기반 시설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건설 노동에 따라오는 현금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곧바로 쌀과 즉석면, 댐베, 설탕 같은 현대 소비재를 사는 데 쓰입니다. 코로와이족은 단지 나무 위에서 사는 원시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잡한 문제를 우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해온 뛰어난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정교한 사회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정치와 경제 체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서도 문화적 자율성을 지켜온 전략가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과거에 멈춰선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적응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시적 삶에 대한 서구의 환상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들 방식대로 현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토착민에 대한 많은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코로와이족은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 체계와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가 커지는 시대에 그들의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과 평등한 사회 구조는 나머지 인류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복잡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인간 문명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와의 삶의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사회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와이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엮어 높이가 최대 50m에 이르는 거대한 탑 같은 집을 만듭니다. 그들은 안전 장비도 없이 못 하나 쓰지 않고 이런 구조물을 씁니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개의 이빨이 돈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악어나 독사가 아니라 자기 친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가쿠와 영혼입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와이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평양 남동부 깊은 곳에는 거대한 새를 닮은 뉴기니 섬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섬은 크기로는 그린란드 다음이지만 얼음으로 덮인 그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뉴기니는 생명력이 넘치지만 동시에 매우 거친 열대의 땅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국경선이 이 섬을 정확히 둘러 나누었습니다. 동쪽은 독립국인 파푸아 뉴기니이고 서쪽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영토로 남파푸아라 불립니다. 이 외딴 서쪽 지역은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열대우림과 넓은 강, 그리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늪지 위로 숨 막히는 습기가 가득합니다. 이곳에는 도로가 전혀 없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길조차 없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려면 작은 비행기를 타거나 악어가 가득한 물길을 따라 며칠씩 위험한 바에 여행을 해야 합니다. 브라사 강 유역의 빽빽한 정글 아래 숨어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 채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코로와이족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1970년대 이전까지 자신들만이 지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면 떠올리는 발리의 해변이나 거대한 도시 풍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땅에서 살아남는 일은 매일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치명적인 뱀과 심한 열대성 질병, 그리고 거친 부족 간 갈등 속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정글 바닥에 숨어 있는 수많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
코로와이족은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생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늪지 위 높은 곳에 거대한 집을 짓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땅에서 10m에서 30m 위의 나무 위집에서 살고 그중 일부는 무려 50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나무만으로 떠받쳐진 15층짜리 건물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크레인도 없이 안전 장비도 없이 금속 도구도 거의 없이 완성한 것입니다. 이 공중의 집들을 보면 누구나 궁금해집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높은 집을 세우는 걸까요? 나무 바닥 위에서 불을 피우면서도 집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길이 번지지 않게 막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숲속을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채 다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집들은 독사나 모기떼 같은 지면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피난처입니다. 동시에 성가신 이웃과 악한 영혼을 멀리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자들은 현대 기술자들조차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매우 정교한 바닥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서로 맞물리는 목자의 격자를 정확하게 짜서 무게가 여러 지점에 고르게 퍼지도록 만듭니다. 덕분에 하중이 몇 개의 기둥에만 몰리지 않고 전체 구조가 함께 버텨냅니다. 이 구조적 지혜는 거센 열대 바람을 견디는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집 전체는 바람에 맞서 딱딱하게 버티는 대신 나무 꼭대기 사이로 부는 바람에 맞춰 함께 흔들리도록 만들어집니다. 유연한 라탄끈이 구조물을 부드럽게 휘게 해주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으로 외벽이 손상되더라도 바깥쪽 판만 떼어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이 거대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족이 완벽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재료를 모으는 중요한 일을 맡아 방수에 쓰이는 특별한 나무 껍질과 엄청난 양의 라탄, 그리고 수백 장의 사고야자 잎을 구해옵니다. 남성들은 무거운 구조물을 세우는 일을 담당합니다. 모든 구조의 중심에는 주기둥 역할을 하는 거대한 반얀나무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이 나무의 윗부분을 잘라내면서도 뿌리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살아있는 밑받침은 호훌이라 불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자라면서 집의 기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높은 집에 올라가려면 홈을 판 나무 기둥 하나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계단이 아닙니다. 집을 만든 사람들은 일부러 이 통나무가 발을 디딜 때마다 심하게 흔들리도록 설계합니다. 이 강한 흔들림에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우체, 그것은 소리로 작동하는 경보 장치입니다. 누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일정한 흔들림과 진동이 집 안 사람들에게 바로 신호를 줍니다. 듀얼지, 이것은 물리적인 방어 장치이기도 합니다. 높이가 45m나 되는 곳에서 크게 흔들리는 기둥을 타고 올라가려면 정확한 기술이 필요한데 외부인들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세스제, 이것은 심리적인 억제 장치입니다. 이 위험한 오르막이 주는 공포감만으로도 가벼운 침입자는 쉽게 물러나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구조에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 안 사람들은 진동의 세기와 속도만 느껴도 누가 올라오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친척마다 기둥을 오르는 방식과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그 흔들림 자체가 일종의 개인 신호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방식 자체를 새롭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코로와이족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물을 다루는 방식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그들은 속을 파낸 대나무에 빗물을 받아 모으고 아래 강에서 길어온 깨끗한 물을 집 위로 끌어올립니다. 높은 곳에 산다는 사실은 물을 저장할 때도 큰 장점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중력만으로도 집안에서 물을 흘려보낼 압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설물을 처리하는 방식도 같은 중력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사람의 배설물은 그대로 아래 땅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빠르게 썩어 결국 주변 환경을 살리는 비료가 됩니다.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 역시 이 높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자연 조건을 활용합니다. 나무 꼭대기 근처는 지면과 온도와 습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식량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천연 냉장고 같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땅에서 45m나 높은 나무 구조물 안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거의 자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코로와이족은 수백 년 전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 방법은 믿기 어려울 만큼 영리합니다. 그들은 라탄 격자 위에 두꺼운 진흙과 점토를 깔아 화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불자리 전체는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 바로 위에 놓입니다. 만약 불길이 통제되지 않아 집 전체를 태울 위험이 생기면 그들은 막대기로 격자를 내리쳐 부숩니다. 그러면 불타는 화덕 전체가 바로 아래 늪으로 떨어지고 불의 위험은 즉시 사라지며 집은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와이족의 놀라운 지혜는 눈에 보이는 건축 기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생활 방식에 완벽하게 맞춘 매우 정교한 사회 제도도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코로와이 나무집 내부는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으로 엄격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 분리는 충돌을 줄이고 사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 최소한의 거리와 질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결혼 풍습도 나무 위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남성들은 보통 20대가 되기 전까지 결혼하지 않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려면 돼지와 조개 껍데기, 그리고 개의 이빨 같은 형태의 재산을 충분히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연은 결국 살아남는 능력과 자원을 관리하는 힘을 증명한 남성만이 아버지가 되도록 만듭니다. 일부 다처제 역시 단순히 지위나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험이 크고 살아가는 일 자체가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여러 아내가 있다는 것이 가정 운영과 아이 양육에서 중요한 여유와 안전장치가 됩니다. 완전히 생존을 중심으로 짜인 결혼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